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된 논란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임수근 부장판사를 탄핵할 것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먼저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집권 여당의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임수근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하겠다라면서 사표를 좀 수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에 대해 가지고 국회의 눈치를 보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법치주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겠죠.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김명수 그 사람 뭔가 두드러지는 특징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도대체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었습니다.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맥락을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의 그런 식의 궁금증도 금방 사라져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법 연구회, 그 논란이 많은, 그 말이 많은 우리법 연구회 초대 회장입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판사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장 자리라고 하는 것이 법치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법 연구에 정치적으로 진영적으로 같은 진영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임명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김명수 대법원장, 현재 지금 터지고 있는 대법원장이 여권의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 이 논란도 그렇게 놀랍지가 않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냥 단순하게 탄핵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현재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은 김명수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춘천 지방법원장 출신인데요. 처음에 김명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됐었을 때 제 주변에 알고 지내는 판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김명수는 좀 오바 아니냐. 법원 내에서 그 사람의 평판이 어떤지 다 알려져 있는데 실력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그 떨어진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김명수 같은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할 수가 있냐.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간단해요. 판사님, 김명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어디 법관의 능력을 보고서 법관으로 임명을 합니까? 당연히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능력을 보고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영, 우리 편, 이거를 가지고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은 또 금방 수긍을 하세요. 그 김명수 대법원장과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누구냐? 임성근 부장판사입니다. 논란의 요지는 간단한 것입니다. 임근수 부장판사가 내가 부장판사직을 좀 내려놓겠다, 사직을 좀 하겠다, 사직을 좀 수리해 주십시오 하고 찾아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임근수 부장판사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라고 한 겁니까? 사직 수리를 못할 것 같다. 국회에서 저런 식으로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사직 수리를 할 수가 있냐. 정치인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 놀랍지가 않죠. 놀라운 일은 뭐겠습니까? 대법원장이 이런 식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탄핵을 지금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직을 수리해 줄 수가 있냐.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국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부장판사에 대한 사직을 수리를 하냐 안 하냐, 그 문제가 지금 법적인 문제를 통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개가 되어 있는 녹취록을 한번 보십시오.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지? 대법원장이 왜 도대체 법률적인 것을 차치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겁니까? 대법원장이라고 한다면 법률적인 거, 그거 한 가지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에요. 삼권분립 체제에서 사법부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청와대와 국회가 마음대로 날뛸 수 있는 환경, 그거를 지금 조성해주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인 겁니다. 법원 내부에서 당연히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제가 기가 찬 거는 뭐냐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지금 논란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잡아댔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임수근 지금 부장판사
판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다 못 참고 임수근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지금 공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녹취록이 공개가 돼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라고 항변을 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났다라는 거예요.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가 임수근 부장판사랑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화를 나눴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무슨 뭐 몇 년 전에 있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몇 년 전에 있는 일인데 어떻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 지금 녹취록 같은 경우는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던 그런 녹취록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저녁 뭐 먹을래? 이런 식의 지금 잡다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 초유로, 헌정사상 초유로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그거를 주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불과 몇 개월 전에 얘기했던 그 중요한 이슈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을 똑바로 못한다? 아니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를 다 떠나가지고 병원에 지금 가셔야 되는 사람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대법원장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불과 몇 개월 전에 나눴던 대화조차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대법원장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에 지금 대법원장 때려치시고 치료를 지금 받으러 가세요. 참으로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웃긴 처지인 거 아닙니까? 정치인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법원장인지 정치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게 나오면 그냥 잡아떼는 거죠. 그런 거 나 한 적이 없다. 잡아떼고 다 진실이 밝혀지고 나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대표적인 정치인들의 모습인데 그거를 지금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록 자체가 문제가 됐다. 인성도 탄핵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인신공격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녹취록 하는 게 지금 불법입니까? 자기가 직접 나와가지고 대화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저런 식의 녹취를 하는 게 불법입니까? 일부 지금 여당 의원들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녹취하는 게 불법이다라고 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정말 진짜 법적 지식을 최소한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따로 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법치주의의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지금 정치권에 눈치나 보고 앉아있고 정치인들과 똑같이 여당 의원들과 똑같이 처음에는 그냥 잡아뗐다가 나중에 진실이 다 밝혀지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러고 앉아있고 그리고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죄송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가지고 인신공격이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설 수나 있겠습니까? 현재 지금 집권 여당을 꿰차고 있는 국회의원들 다 지금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이고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히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시키기 전에 당연히 김명수부터 지금 탄핵을 시켜야 돼요.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탄핵이 되기 전에 구속 여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도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시키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근거랍시고 들이댔던 게 뭐였어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사법농단 그것조차도 가짜인 것인데 어쨌든 그 사법농단이 연루가 됐다. 그게 지금 탄핵의 근거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사법농단 그게 오히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구속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누구냐? 사법농단 당시에 논란이 됐었던 임종원 법원 행정처 차장입니다. 당시 검찰 같은 경우는 임종원 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까지도 했었죠. 논란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임 전 차장이 2015년 공보관실 예산 3억 5천만 원을 전용한 혐의와 관련해가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횡령죄 등이 적용이 돼서 구속이 됐었습니다. 예산을 전용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임 전 차장은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 예산 전용, 저 문제가 임 전 차장한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명수 대법원장 처음에 취임할 때 그때 당시에 기억나십니까? 무슨 뭐 관습을 뭐 타파하겠다,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특권 이런 것들을 타파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지하철 타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생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쇼를 했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실제로는 어떤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냐?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예산을 전용해서 공간을 리모델링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죠.
있었죠. 당시 그 금액만 하더라도 6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정도 금액에 다른 항목 예산을 공간 리모델링 사업에 사용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사법농단을 저질렀다라고 했던 임 전 차장 같은 경우는 3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전용했다라고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비리 사건이다라고 평가받는 화천대유 사건이 날이 갈수록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재명 후보를 보면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지금 엄청난 비리 사건에 대해 가지고 대단한 자기가 과업이라도 이룬 것처럼 떠벌리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뻔뻔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베일에 감춰져 있었던 사실상 잠적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엄청난 비리 규모에 걸맞게 화천대유와 관련된 사람도 정말로 많은데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상 화천대유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김만배 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불리면서 이번 대장동 개발 사건을 주도했다라고 평가받는 바로 유동규 씨이죠. 그런데 그 유동규 또한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했었죠. 뿐만 아니라 천화동인의 소유자로 알려진 변호사들 또한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지금 사라지고 잠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화천대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 우리가 반드시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두 사람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김만배고 나머지 한 사람이 유동규입니다. 근데 그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은 지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이고 누구만 지금 입장 표명을 하고 있냐? 사실상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대표인 이성문 씨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입장도 뭐 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누구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 스스로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측근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입을 열고 있지 않은 것이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중요한 사람들은 조사를 안 하고 있고 이성문 대표만 지금 불러다 놓고 조사하고 있죠. 자, 그런데 드디어 침묵을 깨고 유동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왜 하필 유동규는 지금까지 잠적하고 있다가 심지어 휴대전화 번호까지도 바꿨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등장한 것일까요? 삼초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사건이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지금 위험한 사안이라는 거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처음 터졌을 때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지금 시기에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일까요? 왜 지금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 아닌가? 내가 실무를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를 직접 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곳이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니까 거기다가 물어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거기다가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바로 유동규 씨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동규 씨가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고 자기가 사장 직무대행일 때 대장동 개발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벌써 감이 오시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벌써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씩 곱씹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게 거짓말인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사실상 대장동의 수익 구조 자체를 유동규 씨가 만든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누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씨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내부 비판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반문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나 다른 제안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유동규 씨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 혼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던 것이고 내부 비판의 목소리 또한 정말로 없었던 것일까요? 제가 기사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욕하고 있는 조선일보 기사가 아니고요. 한겨레 기사입니다. 2012년도에 나왔던 기사죠. 기사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이재명 시장이 지금까지 반드시 공영개발을 하겠다. 대장동은 반드시 공영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유 씨라고 하는 인간이 나타나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 시행사를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관계자가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유 씨가
제멋대로 발표한 거래요. 대장동 개발은 분명히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데 변함이 없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유씨가 누굽니까? 바로 유동규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겨레 기사가 지금 2012년도에 이미 지적을 했던 겁니다. 분명히 이재명 시장이 됐건 성남시가 됐건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 것이다. 재차 강조를 했었는데 갑자기 유씨라고 하는 인간이 제멋대로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민간 시행사를 넣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관계자도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민간 기업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민간 기업이 이익을 독식할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도 유동규 씨는 뭐라고 합니까? 비판의 목소리나 다른 제안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잠적하고 있다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데 입장 표명을 뭘 하겠다라는지 뻔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 하겠다라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뻔뻔스럽게 거짓말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10년 뒤에 부동산 상황이 어떨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는가? 저 얘기는 누구랑 지금 같은 입장입니까? 이재명 지사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예측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재명 지사가 2013년도에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대장동 용도 변경만 하면은 수백 수천억의 개발 이익이 생긴다. 분명히 자기가 이렇게 써놨죠. 대장동 개발은 판교의 금싸라기 땅이었던 것이고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의 이익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써놨던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 관계자도 뭐라고 합니까? 이미 배당금이 나와 있지 않냐? 어떻게 배당금이 나올 수가 있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 금액이 나와 있다는 거죠. 왜 유동규가 됐건 이재명이 됐건 계속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예측할 수가 없다. 이 주장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냐? 이유가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그렇게나 많은 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것인데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는가?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측면에서 보더라도 화천대유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대장동에서 아파트 부지 12개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중에 A1과 A2 그리고 A11과 A12 요게 이제 화천대유 소유였습니다. 공용부지를 제외하고 전체 민간 택지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택지인데요. 문제는 저곳이 경쟁 입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구역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경쟁률이 놀랍게도 183대 1이었습니다. 화천대유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는 침소봉대식 보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점 만점 중에서 20점 정도밖에 안 된다.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 20점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 성남의 뜰 말고도 다른 컨소시엄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의 뜰만 유일하게 상대 점수 20점을 받았던 거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1000점 만점 중에서 20점 이래버리면 적은 숫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1등과 2등, 1등과 3등의 차이로 보게 된다면 20점은 엄청나게 큰 점수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유동규는 지금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뭐가 그게 특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산업은행이 됐건 메리츠가 됐건 이런 지금 기업들이 사실상 끼워넣기 식으로 여기에 참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아니고서야 1조가 넘는 대장동 개발 사업 이렇게나 지금 거대한 사업에서 20점 점수를 챙기지 않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관련자가 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윗선까지 다 잘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20점 상대 점수를 챙기지 않았다라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